미륵사지에서의 대화를 맡은 익산 민해총의 전 회장이었던 영어평론가 신귀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생의 윤태호 작가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윤태호입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셨겠죠? 그 다음에 만화 혹은 웹툰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생이 그 2까지 돼 있고 지금 선생님은 댁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지금 미생 3로 이렇게 달리고 계세요. 선생님도 이렇게 웹툰을 하시면은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댓글을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댓글 그 전에 출판 만화 할 때는 독자 반응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작업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 독자와 매체가 가장 가까운 장르가 이제 웹툰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잖아요. 제 만화에 대한 피드백을 본다라는 게. 그래서 빠지지 않고 보고 있고 뭐 몇만 개씩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어서 다 읽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19금 마크만 안 붙었지 이게 성인 웹툰이거든요. 그러니까 섹슈얼한 코드나 이런 것들은 없는 어떤 어른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웹툰에 자기 아이디를 걸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좀 쓰레기 같은 글들을 남기거나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 1회 작화가 올라갈 때까지 준비 과정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즌 1은 3년 걸렸고요. 그 출판사하고 계약하고 난 지 3년 걸렸고 지금 이제 작년에 제가 시즌 2 연재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몸도 좀 추스리고 하면서 이제 가급적 빨리 하기를 출판사나 플랫폼이나 다 바라고 있는데 뭐 올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네. 내년 초에 아마 시즌 3가 될 것 같은데 그럼 플랫폼은 혹시 어디로 하십니까? 카카오 웹툰. 카카오 웹툰으로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광주에서 학교를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셨는데 집은 서울 분당이신데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은 전라남도 보성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요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보성 그만하고 익산으로 오세요 그러고 싶었거든요. 여기서는 2시간이면 되니까 보성 자랑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 보성군에서 한옥을 한 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막 작업실을 자주 떠나가지고 막 어디 돌아다니거나 이런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그 공간에만 주로 있는데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 읽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이제 웹툰으로 했다가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해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로 나오신 그 배우는 정재영 배우가 그 기억에 이렇게 나는데요. 그 읽기가 영화로 됐고 지금 또 선생님께서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걸 드라마로 만드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 정도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만큼 실천했다 하고 우리 팬들에게 좀 자랑 겸 그리고 스스로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최근 저는 지금 미생 시즌 3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끼 드라마 작업, 시나리오 작업, 개발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적으로도 다른 일들을 좀 해보려고 지금 팀도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툰 연재뿐만이 아니라 아예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영상화로 먼저 제작을 하는 쪽으로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쪽 분들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군에 한 달 내내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분당에서 계속 업계 관계자들 만나서 계속 미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워낙 많은 작가들이 웹툰 작가들이 그 최근에 강풀 작가 같은 경우도 무빙이랄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뭐 DP랄지 이런 작품들 뭐 광진 작가도 자기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김보통 작가도 DP라는 작품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이런 것처럼 이제 흔히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직종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작업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그걸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마감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제가 69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57세, 내년에 이제 58세가 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내 근력이 이 작업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가 고민인 거고 근데 저도 작업을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획 아니면 이제 글 쓰는 작업 정도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허영만 쌤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고 또 윤 선생도 허영만 쌤을 계속 존경하는 그 이렇게 작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허영만 선생님과 에피소드를 좀 말씀 좀 해주실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허영만 선생님을 제가 작가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분 같이 돼야지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저의 어떤 전범 같으신 분이시죠. 제가 이제 그 잘 되고 나서 그 제자 모임을 거의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1년에 분기별로 4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 찌질하게 막 데뷔도 못하고 데뷔했어도 돈도 없고 막 이럴 때 제가 상처받은 게 있었어요. 너무 죄송하게. 스승의 날 때 제자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다 가난해가지고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이 저희 식사값을 계산을 하신 거예요. 제 미생이 잘 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제가 모든 술값 다 내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가서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계속 계산하는 걸 보시고 아예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다 먼저 계산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너무 죄송했던 기억이 그런 기억이 있죠. 와 멋지고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허영만 쌤은 이렇게 음식 기행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사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여유롭게 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이상 됐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윤태호 작가도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그런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허영만 선생님 화실 들어갔을 때 그렇게 고생해서 그 화실을 들어갔는데 제가 2년 반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간 화실을 왜 그냥 나왔냐면 그때 제가 문예생 들어갔을 때 허영만 선생님 연세가 42 이때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유명한 작가들은 자기 제자들한테 그림이건 뭐건 다 시키고 나가서 골프 치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럴 걸로 생각했었는데 선생님은 그때도 그림을 직접 다 그리세요. 그러니까 데생이라는 연필로 선생님이 그림을 주면 저희는 이제 잉크 이제 펜을 잉크 묻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데생을 배워야 그 화실에서 그림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은 그걸 다 하시니까 그 화실에서 제가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화실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게으르거나 이런 화실에 들어가면 제가 데생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은 화실일수록 오히려 좋은 그림을 배울 기회가 적어진다라는 게 역설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화실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선생님은 여전하게 선생님이 60대에 식객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흑산도 가가지고 홍어 취재하면서
불 꺼진 그 섬에서 한밤중에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그 취재 스토리 작가와 함께 산을 하나 넘어가가지고 그 홍어 장인을 만나러 그렇게 취재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문 선생님 옆에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만하려고요라는 말이 안 나오죠. 선생님 옆에 있으면. 예, 뭐 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옆에 있으면. 스승과 제자가 다 빛나는 현역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시대의 큰 일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어디 출생이고 하는 게 차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 생각이 필요할 때마다 머릿속을 뒤집어서 그걸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표잖아요. 표. 그 캐릭터들의 연보, 이 표를 앞에 두면은 필요할 때 계속 보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표가 있고 이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지만 어쨌건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실감나게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끼의 그 연보를 보신 건데 이끼는 이제 과거 회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의 30년 전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그때 이 사람은 몇 살이었는지를 통일감 있게 뭔가 그려내려면 이런 연보 작업이 꼭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굉장히 착오가 많이 생기는 거죠.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이렇게 그 미술 콘테스트를 할 때마다 여러 번 참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과 익산에서 원광대학교 미술 대회를 참여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나? 여기 젊은 친구도 있으니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랄 게 아니라 입시 미술로 열심히 했던 거죠. 전국에서 미술 대회를 하면 다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매년 원광대학교 미술 대회 참여를 했었고요. 이 드라마에서 임시완 얼굴도 되게 예쁜데 그 미생의 주인공 그 장글의 그 이름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얼굴은 어떻게 나왔나, 그 탄생 비화 그것을 알려주마. 제가 좀 이제 어두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쪽의 작품들만 주로 많이 보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좀 소외된 소재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의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들을 잘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좀 비인기 작가류에 속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게 우리 가족이 먹고 살려면 조금은 더 대중 친화적인 작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그리던 캐릭터와 다르게 좀 미형의 아름다운 좀 얼굴을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그래라는 이름은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두운 이야기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성인의 이야기고 직장인들의 이야기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가 되는 이야기여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3년을 아까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 단계가. 하루는 이제 창밖을 밤에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는데, 제가 그때 티셔츠에 예스라는 크게 써진 예스티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예스 그래. 근데 그 전에 이름이 장생이라고, 바둑에 이제 바둑돌이 길게 이어져 있으면 이걸 장생이라고 부르는데 장생이라고 할까를 고민을 했다가 너무 직접적인 바둑을 은유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래라는 이름이 딱 떠오르고 나서 장그래 했더니 부르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바로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이 만화 주인공 이름 장그래 어때? 라고 했더니 아내가 너무 당신답지 않은 이름이라서 너무 좋다고. 예, 그래서 이거 되겠다 싶었죠. 네. 그러면 안영이도 뭐 안녕 뭐 그런 데서 나온 겁니까? 네, 장그래가 이제 그래하고 받는 이야기니까 장그래 안영이 여성 캐릭터는 제가 이제 연애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 안영이는 안녕하고 이제 장그래는 그래하고 받는, 그래서 서로 연애나 이런 걸로는 붙지 않는 캐릭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국기원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알고 이름을 정했냐고. 안영이라는 바둑 서지학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바둑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작품을 오래 하다 보면 잘 되는 작품들은 좋은 우연들이 저는 쌓인다고 믿거든요. 근데 장그래라는 이름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도 좋은 우연이었던 것 같고, 안영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잡은 것도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고, 바둑에는 미생마라는 아직 살지 못한 바둑돌, 이걸 말에 비유를 하는데, 미생마라는 용어는 있어도 미생만 따로 떼가지고 말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두 글자 제목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끼, 야후 뭐 이런 제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파인도 그렇고, 맞자를 뗐더니 미생이라는 말 자체의 어감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게 된 것도 너무나 좋았고, 어떤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우연이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사회가 주지 않는 걸 캐릭터한테 줌으로써 사회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혹은 사회가 주지 않는 걸 처절하게 그대로 경험을 하는 캐릭터를 동원해서 오히려 사회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사이다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막 통쾌하게 뭔가를 하는 이런 사이다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요구도 많고 독자들의 요구도 많고, 근데 저는 그런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제가 판타지를 보고 사이다가 됐다고 해서 그게 우리 현실에 얼마나 더 나은 게 될까. 특히 제 작품 중에 이제 내부자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의 구현이 되는 게 나오는데, 제 작품은 기본적으로 정의 구현을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좌절하고 끝나거나. 그러니까 저는 제 작품 내에서 만들어내는 사이다가 저는 오히려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람들에게 좀 현실 왜곡시키는 판타지를 심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저의 특성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